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5,000피를 찍은 우리 시장, 오늘장도 탄탄하게 대비해봐야겠죠. 새벽에 나온 시그널들입니다.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오늘은 머스크발 테마의 날인 걸까요?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헤드라인들도 여러 보입니다. 업종 이야기로는 먼저 반도체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개장 전 앵커 브리핑 통해서 미리 강조를 해드린 이슈, 젠스당 엔비디아 CEO의 다보스 포럼 대담 발언입니다. 보시듯이 AI 인프라 구축에는 수조 달러가 더 필요하고 AI 거품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반도체주 강세가 훈풍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주 어제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삼성전자 체크해보시면 어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우선주를 포함하면 장중에 시총이 1,000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단일 기업 중 처음으로 시총 1,0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요, 아직 1월 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는 못하나 보시듯이 강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둘 모두 그 전날 마이크론, 대만의 난야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경쟁사 대비 오르지 못한 건 아쉬웠으나 일단 보시듯이 애프터마켓에서 두 종목 모두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분위기 미증시 반도체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그 전날 워낙 강했기에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보시듯이 간밤에는 마이크론 2% 오르면서 메모리주 비교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요, 인텔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보시듯이 수치 자체는 예상 상회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10% 하락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인데요. 진순호 CFO, 계절적인 수요를 따라갈 만큼 재고가 충분히 쌓이지 못해서 1분기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만 큰 흐름상 실적을 보자면 인텔의 실적은 개별적인 요인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진한 사업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등으로 기대감은 컸지만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에서 10% 넘게 밀리고 있는 건데요. 즉 AI 투자 논리의 훼손은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앞서 시그널로 미리 언급을 해드렸듯 섹터 내에서는 오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발언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 있겠습니다. 다보스 포럼 대담에서요, 로봇과 관련해서는요, 옵티머스가 이미 테슬라 공장에서 단순한 작업을 수행 중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2026년 말까지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2027년 말 전후에는 시중 판매를 노리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은 사회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발언들이 있었죠. 자율주행 말말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율주행 이미 본질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듯이 테슬라 드디어 안전요원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서비스를 텍사스 오스틴에서 간밤에 시작을 합니다. 관련 엑스게시들도 간밤에 미증시에서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테슬라, 머스크 말말말에 이어서 이 안전요원이 없는 로봇택시 출시 모멘텀 소화하면서 테슬라 주가 4% 상승 마감했죠. 로봇과 자율주행 섹터 수급을 자극할 수 있는 말말말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 하면 또 다른 떠오르는 테마,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요, 스페이스X가 IPO 주관사를 선정했고 그중에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아마 이 중에 리드 주관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간밤 미증시에서 우주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이후에 우주까지 엮어서 오늘은 머스크 테마 종목들 움직임 함께 주시해 보시죠. 꿈의 5,000피 터치 이후 순환매는 더 빨라진 모습입니다. 하루 전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수요일 시세를 분출한 현대차 그룹주,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해도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빠르게 차익션성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대신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섹터 2차 전지, 여기에 정유화학과 화장품주들도 어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현대차 상승 배경은 이미 다 아실 텐데요. 잠시 수급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강했다 보니 공매도도 좀 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공매도 거래 대금 어제 2조 8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그중 현대차에만 4,285억 원이 몰립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4일 공매도 잔고가 보시듯이 3,39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일에는 6,750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대략적으로 약 2배가 증가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건 사실 필연적입니다. 다만
급등 그 이후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슬슬 공매도 변수도 생각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수급 주체별로 좀 보자면요. 의외로 외국인의 덜어내기 기조는 좀 뚜렷합니다. 외국인 11거래일 연속으로 현대차를 순매도하고 있고요. 어제는 무려 1조 원 넘게 덜어냅니다. 이걸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건 개인입니다. 21일에는 매도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전까지는 8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보여줬고요. 어제는 보시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1조 원 넘게 받아냅니다. 어제 대규모 매도 이후 외국인의 수급 향방은 어디로 향할지 오늘장 현대차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개장 이후 지켜보고요. 어제 주도 섹터로 부각된 2차 전지주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강세 배경, 한마디로 로봇 수급의 확산으로 정의가 가능하죠. 이 이유 역시 이 시간 앵커브리핑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무거운 LFP 배터리보다 앞으로 로봇 확산 흐름 속에서 고성능 배터리가 더 중요해질 거란 맥락, 특히 3원계와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될 거란 전망들이 2차 전지주를 로봇의 파생 테마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삼성 SDI는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협력을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휴머노이드용 배터리 소재 개발에 나섰다고 하죠. 여기에 리튬 가격 상승 그리고 AI로 인한 ESS 수요 증가까지 앞서 언급한 전고체 모멘텀 속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일 에너테크,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CIS, EV 첨단 소재 그리고 한농 화성까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전고체 테마에서 무려 5개 종목이 터치를 합니다. 다만 로봇과 2차 전지주 이 관계성을 두고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나 뭐든 균형이 중요하기에 이 역시 좀 체크를 해보면요. LS증권 보시듯이 로봇 단위당 2차 전지 소유량이 중요한데 현재는 평균 한 대당 전기차 배터리의 2.5% 내외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전반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자면 2차 전지 기업의 실적 핵심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기차라는 겁니다. 다만 키움증권은요, 올해를 상고하죠. 상반기에는 보시듯이 비중 확대라고 봤습니다. 모멘텀 장세, 여기에 전고체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3월 인터배터리에서 쏟아질 신기술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주가 차원에서 보자면요, 2차 전지주 공급 계약 취소 여파 속에서 밀렸던 1월 초의 저점에서 회복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당분간 2차 전지 섹터 역시 순환매 관점에서 모멘텀 주가 반응은 계속될 가능성 열어두고 함께 고민해 보시죠. 드디어 꿈의 지수 5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비욘드 5천을 준비해야 할 시점. 오늘은 모처럼요. 5천비 시대의 길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머니플러스 나와주셨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또 시기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략 알차게 세워보도록 할 텐데 와, 정말 이렇게 빨리 5,000P를 달성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연초만 해도 뭐 상반기에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1월 안에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빠르게 5,000P까지 올라온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3년 전에 그 세이브 코스피 운동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빨간 망토를 두르고 국회에 가서 막 이렇게 피켓도 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야, 근데 이제 5,000포인트가 달성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속도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가 있지라는 생각인데요. 크게 보면은 주가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이익에 대한 전망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보는 시장의 시각, 이 멀티플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빨리 움직인 거 아닌가.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정말 빠르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시각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죠. 이 두 가지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주식에 대한 교과서를 쓴다고 하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 흐름은 정말 교과서적으로 또 쓰일 만한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프닝에서 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더 이상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는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 그런 한국 증시가 된 것 같습니다. 5천을 장중에 찍었습니다. 이제는 비욘드 5천 시대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네스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우리 증시는 46년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5천선을 넘어서면서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인 코스피의 그동안의 흐름과 앞으로의 증권가 전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6월 2,77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하반기 들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9월 10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시작하더니 불과 한 달 뒤인 10월 27일에는 4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 기세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1월 6일 4,500선을 돌파한 지 단 16일 만에 어제 장중 5천이라는 역사적 고지를 터치했습니다. 이번 코스피 랠리가 특별한 이유는 주요국 지표 비교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미국 S&P 500의 PER은 22배를 넘는 반면 코스피는 10.65배로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익 성장률인 EPS는 17.02%로 주요국 중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 중인데요. 덕분에 연초 이후 18.65%의 수익률로 G20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저평가 고성장이라는 한국 증시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길을 갖고 있는 만큼 국내 증권사들도 일제히 목표 지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계된 국내 주요 증권사의 2026년 코스피 상당 전망치를 보면 대부분 5천 이상을 눈요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무려 5,800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KB증권이 5,700, 한국투자증권이 5,6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와 NH, 삼성증권 등이 5,400에서 5,600선을 상단으로 제시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곳들도 5,200선까지 목표치를 올리며 시장의 레벨업을 인정하는 분위기이죠. 증권가가 이토록 밝은 전망치를 내놓은 근거는 명확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의 이익 가시성이 2027년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핵심입니다. 또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적 동력이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KB증권은 내년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7,500까지 가능하다고 짚어냈습니다. 외국계 IB들의 시선도 매우 낙관적인데요. JP모간은 한국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주목해 최대 6,000선을 제시했고 골드만삭스는 전 업종의 눈부신 성과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며 5,500선과 함께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꿈으로만 여겨졌던 코스피 5천 시대가 현실이 되었고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이제 상황은 더 높은 꿈을 향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들어선 것 같죠. 대한민국 증시가 장기 우상향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지 또 그에 맞춘 투자 전략도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IB들 그리고 증권사들이 국내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대표님 지금 JP모간이 6,000선을 이야기를 했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15,500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강한 배경 중에 하나는 역시나 업종별로 보자면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서 실적 전망이 빠르게 상향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강했거든요. 이미 눈높이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반도체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반도체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거의 대부분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은 이익이 늘어나서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나도 올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장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된 배경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배경을 알아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AI 시대에 아주 뚜렷한 병목이 메모리로 지목됐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계속되는 이슈다라는 거거든요. 어제 나왔던 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구글에서 이제 개인화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검색을 하게 되면 개인마다 다른 검색치 결과값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장해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메모리의 중요성이 나와요. 왜냐하면 AI의 성능을 사람들이 느낄 때 이거 내가 이럴 줄 알고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런 걸 따로 주지? 라고 하면서 개인화된 GPT냐 개인화된 AI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성능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LLM을 만드는 많은 기업들이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메모리에 대한 성장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거죠. 그래서 올해 초에 뭐 CES에서 젠순왕의 코멘트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메모리가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병목이고 앞으로도 AI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면 계속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주가는 올랐거든요. 근데 이익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MZ들 사이에서는 생성형 AI를 혼낸다라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혼내면서 개인에게 맞춤 답변을 좀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맞춤형 AI라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여쭤보면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올해 순이익 추정치 기준으로 선행 PER을 좀 비교했더니 SK하이닉스는 6.8배, 삼성전자는 9.8배, 마이크론은 12.3배입니다. 마이크론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모리를 더 잘하는데 아직 더 갈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근거로 봐도 되나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모델을 쓰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지금은 엄청난 대단한 회사가 돼서 하이닉스 직원을 모두 전 국민이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과급이 과거에는 장난 아니더라고요. 과거에는 하이닉스가 적자도 자주 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은 PER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걸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PBR로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아니 언제 적자 날지 모르는 회사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반도체 회사가 적자 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죠. 그래서 PER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왜 6배밖에 안 되지? 마이크론 12배인데 2배는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에 대한 평가, 그런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익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뭐 ADR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결국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제 값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흐름을 보면 정말 요즘 시장 자체는 기존의 논리가 아니라 새로운 논리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새로운 논리로 바라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인 것 같아요. 현대차가 지금 1월 들어서 한 80% 정도 올랐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에 덧붙여서 이제는 뭐 로봇주다, 자율주행주다, 정말 글로벌한 AI 기업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종의 투자 매력도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자동차 산업은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큰 산업이죠. 그만큼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산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현대차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냐면 장기 박스권이었죠. 스마트폰 시대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키아를 포함한 그 전에 있었던 회사가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한 시각은 글로벌리 망할 회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망한다라는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스마트카,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대에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 중 하나로 이제 인식이 됐던 거고 실제로 보면은 미국에 있는 포드나 GM 같은 회사는 여전히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CES에서 로봇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현대차는 과거의 노키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처럼 될 수 있겠구나. 삼성전자는 지금도 여전히 스마트폰 시대에 살아남아서 살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속 가능한 회사가 된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PE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5배짜리 그냥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에서 그냥 10배짜리 그냥 안 망하는 회사가 됐네. 이렇게 되면서 그냥 주가가 2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한 인식은 망하지 않을 회사, 앞으로 스마트카,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인식하는 것 같고, 그런 인식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은 엔비디아에서 이번에도 이제 박민우 사장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노골적으로 현대차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엔비디아가 현대차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현대차가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작년에 깜보회동이 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힌트였던 걸까요? 지금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시장에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현대차만 스치면 강세다라는 맥락에서 로봇주들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모멘텀 속에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로봇주도 지금은 실적 기대감보다는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더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이익에 대한 전망이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익에 대한 전망은 그대로인데 이 인식만 바뀌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때 그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쫄리는 거죠. 아니, 이익이 올라오니까 난 버틸 수 있어가 아니라 이익은 안 올랐는데 주가만 올랐어? 근데 기대감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인식의 변화에 따른 주가 상승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적의 가시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먼 미래에 30년에 뭐 35년에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말고 올해도 좀 이익이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대차를 중심으로 저희가 자동차 이야기했고 또 로봇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순환매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가 눌리면 뭐 다른 쪽으로 수급이 확산되는 경향도 보이고, 이렇게 빨리 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가 눌리면 다른 대형주, 조선, 방산, 원전이 좀 힘을 내주면서 돌아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시총 4위 아랫단에 있는 조방원 종목들 다시 한번 강세 국면이 나올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돌아가면서 오른다, 좋은 표현이신데 정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각각의 이제 투자 포인트들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이제 맞춰지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그린랜드 이슈라든지 뭐 다 보면은 결국은 그 유럽에서 이제 캐나다 총리, 어제 마크 칸이라고 캐나다 총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군사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또 우리도 언제 그린랜드 꼴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냥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방산 업종에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방산 대표적인 기업들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내려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연간으로 보면은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뭐 반도체도 부족하지만 지금 더 부족한 건 에너지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얘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도 명확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선, 방산, 원전 모두 중요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어서 한 방에 있다,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방원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텔 시간의 거래에서 한 9.5%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과 EPS, 헤드라인 숫자는 예상을 상회했지만 다음 분기 전망이 예상을 밑돌면서 실망 매물이 좀 출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이게 AI 투자 논리 훼손이라기보다는 그냥 인텔이라는 기업 자체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인텔이 뭐 시간에서 9.6% 밀리고 있는 게 오늘장 주가 혹은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담이 되진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인텔에 대한 그 인텔이라는 회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유를 하자면은 정말 그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이제 부모님도 도와주고 친척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그냥 다 해줬는데 계속 이제 성적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결국은 잘해낼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 같고요. 만년 유망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희망하고 전망은 또 다른 건데 이제 주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최근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메모리 업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센티먼트 상으로. 아니, 인텔이 빠졌으면 뭐 삼성전자라고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 업체의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인텔의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시장 이야기,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인텔 이야기 해봤고요. 5000P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5000P를 뒷받침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강하게 증시 상승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코스피 5000 특위가 오찬을 가지기도 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좀 좋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건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이거든요. 이 통과가 된다면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 주가를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미 사실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가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과연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코스피의 불씨를 살린 거는 맞죠. 그리고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는 반도체가 상반기에 이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말씀하셨던 지주회사라든지 아니면 증권회사라든지 이렇게 밸류업과 관련된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로 이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죠. 그럼 결국은 이제 5000P를 달성하는데 상법 개정이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해 보면 50%를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가 밸류업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나온 정책들이 분명히 코스피에 중요한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코스피 5000 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부터는 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법 개정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의 변화들이 시장에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식까지 바뀌어서 주가로 올라가는 거는 말씀하셨던 지주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증권회사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만년 저평가 받았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정치권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당위성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언급해 주신 내용들 좀 들어보니까 지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반이나 찼느냐 아니면 물이 반밖에 없느냐 이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어떤 드라이브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코스피 이야기, 5000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가져갔는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인트로만 보면 960선이다 보니까 970선이다 보니까 한 30포인트만 더 오르면 정말 천스닥이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그 여정은 좀 길게 느껴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구체화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가 5000을 찍었으니 이제는 코스닥의 시간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제 그렇게 보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회사하고 회사를 보는 시각 이 두 가지 함수예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변하는지가 중요한데 코스닥에 있는 회사는 안 좋죠. 지금 최근에 이제 대표주인 알테오젠이 뭐 이제 로열티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안 좋은데
억지로 주가가 올라야 된다고 해서 부양책을 낸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랐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있었고 여기에 덧붙여서 기업들의 변화도 실제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다라고 본다면 코스닥에서는 아직 펀더멘탈과 관련된 개선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책을 쓴다고 해가지고 기대감을 갖는 건 좋으나 실제로 회사가 변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코스피 5천 시대의 역사적인 일이고 그러다 보면 역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은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증권 파동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주가 조작이죠. 그래서 주가가 한때 뭐 120배 오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 자금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1960년대 그 증권 파동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인식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에는 여전히 지금 이제 코스피 5천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주가 조작이나 하는 거고 도박이지 그게 무슨 재테크의 수단이냐라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코스닥인 거고요. 코스닥에 얼마나 많은 주가 조작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초기에 1960년대부터 무죄 판결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기서 한탕 해먹으면 감옥에도 안 가는데 왜 안 해먹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은 코스닥이 중요한 우리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 것 같고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인식 개선이 중요해 보이네요. 지금 코스닥 시장 업종별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어쨌든 그래도 코스닥이 천스닥 그리고 천스닥 비욘드가 되기 위해서는 지지하고 있는 축들이 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보면 그 주요 축들은 바이오와 2차 전지일 텐데 이 두 업종 사실 조금 악재들도 여럿 있고 인식도 별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악재들이 있다라는 점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알테오젠 밀리진 이슈도 그렇고, 않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올 초에 이제 나왔던 뉴스를 생각해 보면은 포드에서 계약을 취소했다더라, 테슬라에서 계약을 취소했다더라, 이렇게 안 좋은 게 어디냐라는 것을 반영한 주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맞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회사가 더 이상 안 좋은 점이 없다라는 것은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고요. 여기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기대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서의 수요가 떨어지긴 하지만 결국 로봇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논리는 맞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고 로봇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당장 언제이냐인 거죠.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기대감과 실적의 함수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너무 먼 미래의 기대감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완벽하게 반전이 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트리거는 바이오 입장에서는 좀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일 테고 그렇죠. 2차 전지라면 정말 전기차 업종의 턴어라운드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기차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제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시장은 괜찮지만 미국에서 지금 전혀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해주는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기업들도 이제 4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되겠지만 실적이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가에 반영하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코스닥 시작을 보면 코스닥 안에서 잘 나갔던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우주항공 테마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외신들을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스페이스 X가 이제 IPO를 위한 주관사 한 4곳을 내정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주항공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 좀 보면 이 스페이스 X IPO 기대감 속에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올해 주요 테마로 가져가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우주항공 테마, 스페이스 X 테마 역시 기대감이 너무 큰 테마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거는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있냐 그러면 실적이 없으면은 가급적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럼 기대감의 함수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앞으로 커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주항공은 커질 수 있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IPO 스페이스 X IPO가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마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기로는 1.5조 달러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우주로 이제 발사체가 이제 완전히 재사용하는 일이 곧 이제 상용화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발사 비용이 100분의 1로 줄어들 거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트럭으로 물건 옮기는 것보다 더 쌀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는 이제 우주에다가 당연히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빅테크 회사들의 주요 고객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지?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상이 가능하다라고 글로벌 IB들에서 어마어마하게 펌프질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IPO라는 건요. 그러니까 회사를 상장시켜서 파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돈이 얼마나 걸려 있냐면 1.5조 달러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1.5조 달러의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뭐 1%만 받아도 얼마를 받아도 이게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1.5조 달러입니다. 1.5조가 아니고요. 이렇다 보니까 글로벌 IB에서 이제 우주에 대한 전망치는 앞으로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관련된 뉴스 플로우의 흐름을 보면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우주가 좋아. 그건 알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해야 돼? 그거는 사실 딴 얘기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우주가 너무 좋으면은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뭐 관련된 주가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과거에도 보면은 챗GPT가 좋아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뭐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주가 올리고 이런 게 이제 테마주의 속성이라고 본다면 우주와 관련된 테마는 뭐 올해 아마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항공청 통해서 우리나라도 우주 탐사에 좀 도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스페이스 X 지금 1조 5조 달러 규모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2,196조 4,950억 원이네요. 정말 규모가 크네요. 스페이스 X IPO 정말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받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업종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시 큰 틀로 돌아와서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두 달 뒤에 1,400원 전후로 내려갈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정말 이 1,400원 전후로 내려갈 가능성이 큰지도 좀 궁금하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더 개선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인이 환율이 강세가 돼 워낙 강세가 돼야지 투자 돈이 들어온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맞았던 얘기인데 지금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명확한데요. 과거에 우리 코스피는 5,000P가 아니고 박스피였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는 계속해서 박스피였거든요. 그러니까 박스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2,000포인트에서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럼 외국인이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환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사고 파는 것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때는 당연했었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주가의 변동성이 환율의 변동성보다 크기 때문에 주가를 전망하면서 들어오는 돈인 거죠. 메모리의 중요성을 전망하면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환율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약세가 돼도 주가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1,400원 가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환율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계속 양호할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은 지금 우리 시장에 있어서 큰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리스크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증시가 오르고 있는 건 정말 다행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전벨트를 차면서 좀 대비는 해야 되니까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변수도 있겠고 AI 버블도 있겠고 또 금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왕 비둘기라고 알고 있었던 케빈 하셋, 이분은 이제 탈락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베팅 사이트에서 누가 될 것 같은지를 보고 오거든요. 케빈 하셋이 오늘 보니까 한 4%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내려갔네요. 그리고 이제 부각된 분은 케빈 워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55% 정도 되니까 사실상 이분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은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QE 정책을 마지막까지 반대하셨던 분이고요.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연준 의장이 누구로 결정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주가가 이제 걱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물가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트루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미국의 물가를 체크하는 지표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는데 1.2%까지 빠르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거라고 보는 전망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이 아무리 매파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잡혔는데 굳이 뭐 금리를 올리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미국의 물가가 지금 안정적이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스피가 5,000선을 찍었고, 앞서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증권가에서 보는 올해 증시 전망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올해 코스피 상단 어디까지 열어놓고 보고 계십니까? 이제 상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좀 의미는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주가의 지수 레벨보다는 이런 걸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코스피를 내 노후를 대비하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그냥 투기만 하고 도박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잠깐 샀다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재테크의 수단으로, 하나의 자산으로 부동산처럼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나올 때까지 코스피의 흐름이 계속 긍정적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이거는 희망 섞인 기대이긴 하죠. 그런 기대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금 코스피부터 코스닥의 업종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본격적인 인식 개선으로 코스피가 5,000선 비욘드를 향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